제주시 화북동에 자리한 국립제주박물관. 7개의 전시실 가운데 탐라 순력도실이 있다. 탐라 순력도는 300년 전 제주의 모습을 기록한 그림첩이다. 보물 제652의 6호. 조선 숙종 때 제주 목사 이형상이 제작한 것으로 조선시대 제주의 실상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1702년 당시 이형상은 한 달간 제주도를 순회하고 돌아와 화공 김남길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스스로 설명을 삽입해 총 41면의 도첩, 탐라 순력도를 만들었다. 탐라 순력도에는 당시 제주에서 왕실에 올렸던 자세한 진상 내역이 기록돼 있다. 진상말을 확인하는 모습, 공마 봉진. 제주에서 생산됐던 여러 종류의 감귤을 진상하는 감귤 봉진. 그 밖에도 제주의 흑우와 수렵을 통해 얻어지는 야생 동물 등 제주에서 바쳤던 진상 내역과 과정들이 담겨 있다. 탐라 순력도는 제주 사람들이 예를 갖춰 왕에게 올려야 했던 귀한 특산품, 진상의 실상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감귤과 말, 흑우, 전복, 그리고 한라산에서 자라는 다양한 야생 동물과 약재류까지 제주 진상품은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수한 물품들이었다. 이 한라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중산간 지역에 많은 노루라든가 또는 꿩, 멧돼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직접 사육을 해서 우리가 바치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어떤 산야에서 야생되어지는 그러한 멧돼지나 꿩, 노루 이러한 것들을 직접 사냥을 해서 그러한 고기를 썰어서 말려서 바친다든가 또는 그 가죽을 말려서 이제 바친다든가 이러한 어떤 그 진상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례 대렵에 자세한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을 모는 군인, 그다음에 그걸 쏘아서 이제 잡는 포수 이러한 군인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사냥을 해서 거기에서 획득된 그러한 수확물들을 진상으로 바쳤던 겁니다. 온 섬을 물들이는 황금빛 풍경, 영주 십경의 하나인 귤림 추색이다. 현재 제주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1911년 일본에서 들여온 온주밀감이다. 대표적인 진상품이었던 감귤은 온주밀감이 아니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는 오래된 감귤나무가 있다. 언뜻 보기에도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하는 제주의 재래귤, 진귤나무다. 진상품이었던 재래 감귤의 한 종류로 나무의 수령은 380여 년을 헤아린다. 한평생 고향을 지켜온 강성효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귤나무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건 진귤나무라고 이게 심은 지가 300, 우리 선조가 여기 이 집에 살간 지 380년이니까 그때 심었다고 하니까 학생이 그건 모르죠. 언제 심었는지. 오늘까지 보존해 왔으니까. 열매 크기는 직경 3-4cm. 크기가 작고 껍질은 두껍다. 열매에 씨가 있고 온주 밀감과 확연히 다른 특징이 있다. 최상품이었던 금귤, 동정귤, 두 번째 상품 청귤에 이어 세 번째로 여겼던 진귤은 약재로 널리 쓰였다. 특히 껍질은 예로부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약재였다. 때문에 껍질인 진피도 진상 품목에 속했다.
맑고 쾌청한 겨울 햇살 아래 잘 말린 진피는 향이 좋고 효능도 우수하다. 진피는 한의학에서 감초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약재다.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우며 독이 없어 피로 회복과 위장 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임금님께 진상됐고 우수한 효능을 가진 제주의 재래귤들은 이제 농가에서 거의 사라졌다. 몇몇 농가와 감귤 연구기관에서나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 호리병처럼 꼭지가 툭 튀어나온 병귤, 사자머리같이 생겼다는 사두감, 껍질을 약재로 쓰는 청귤, 잎이 두껍고 향이 강한 감자. 예로부터 제주에서는 다양한 재래귤이 생산됐고 조선시대에는 진상됐던 종류만 15가지에 이르렀다. 진상의 역사도 길어서 고려사에 따르면 백제 문주왕 때 탐라에서 박물을 헌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시 박물에 감귤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감귤은 귀중한 진상품이었다. 귤은 원래 진상 품목들이 그렇듯이 그 나라의 중요한 제사에 제수로 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 왕대비 뭐 이런 궁궐의 여러 그 처소에 이 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귤에 대한 그런 그 가치를 높게 봤기 때문에 특별히 영조 임금 때 제주도 사람들이 바치는 이 귤에 대한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 귤을 왕실에서만 먹지 않고 성균관과 사부학당에 그 공부하는 유생들에게 그걸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왕이 하사해 준 그런 귤이라고 해서 황감, 곧 귤을 얘기하는데 황감, 귤의 의미를 담아서 그 하사받은 걸 기념해서 특별히 과거 시험을 설치하게 됩니다. 관덕정을 포함해 조선시대 제주지방 통치의 중심지였던 제주목 관아.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 이미 탐나국 시절부터 주요 관아시설이 있었던 소중한 역사 유적이다. 탐나술력도는 이곳 제주목 관아 망경루 앞들에서의 감귤 봉진 작업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인들은 진상할 감귤을 잘 손질해서 상자에 넣고 한편에서는 관원들이 이 작업을 엄격하게 감시한다. 당시 봉진한 내용을 보면 당금귤 678개, 감자 25,842개, 금귤 900개를 포함해 청귤, 산귤, 동정귤 등 감귤 종류만 10여 가지에 이를 만큼 다양했다. 여기에 진피, 청피 등 약재로 쓰이는 감귤 껍질도 포함됐다. 제주에서만 구할 수 있었던 귀한 감귤은 종묘에 천신하고 빈객들을 대접하는 등 매우 중요하게 쓰였다. 때문에 음력 9월부터 시작해 열흘 간격으로 체계적인 진상이 이루어졌고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그 양이 계속 늘어났다. 그때 당시에 감귤은 제주도에서만 오직 생산이 됐기 때문에 그 왕가에서도 상당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상됐던 그 귤들 종류는 당유자, 청귤 혹은 산귤 등 해가지고 한 15가지 정도 아마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쓰임새는 우선 한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씨도 쓰였고 껍질도 쓰였습니다. 껍질 같은 경우는 이제 청피, 진피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중요한 한약재로 쓰였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왁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숨가쁜 해녀들의 물질 작업이 한창이다. 때로 거칠고 험난할지라도 제주 바다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차가운 물속을 헤치고 다니며 건져 올린 해산물. 망살이 하나 가득한 해산물은 싱싱하고 풍성하다. 그 속에 왕실에 바쳤던 귀한 진상품이 있다. 어른 손바닥만한 자연산 전복. 전복은 고대로부터 귀하디 귀한 제주의 진상품이었다.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알려져 탐나복이라 불릴 만큼 나라 안팎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조선시대 문인 신광수는 제주의 해녀들이 험한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채취한 전복이 탐관에 뜯기고 곡물로 받쳐지는 현실을 절절하게 표현하며 탄식하기도 했다. 해초류만 먹고 사는 바다의 황제 전복. 10m에서 50m까지 깊은 바닷속 바위 틈에 붙어 사는 전복은 원기 회복을 위한 강장식품으로 이름이 높았다. 전복을 진상품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소금물에 쪄서 잘 말려야 했다. 말려서 포로 만든 것을 추인복이라 불렀는데 바다 건너 오랜 운반 기간에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선 효종 때 이원진이 쓴 탐나지에는 매월 1년 내내 제주에서 진상됐던 전복의 수량을 기록했는데 그 엄청난 양이 잠녀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고통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전복은 임금님 수라상의 단골 메뉴였다. 삶거나 졸여서 찜이나 조림 등으로 요리했다. 왕이나 왕비의 생일 등 왕실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진찬에는 빠지지 않는 최고급 요리가 전복이었다. 임금님만이 맛볼 수 있는 음식. 제주의 전복은 궁중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중한 재료였다. 제주 전복은 맛과 영양 면에서 다른 해산물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가졌다. 궁중 요리는 자극적인 것을 피했는데 전복은 말린 것이 주로 진상됐기 때문에 물에 불려서 요리했다. 전복찜이나 간장에 졸인 조림인 전복초가 수라상의 반찬으로 자주 올랐다. 원기 회복을 위해 죽을 끓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먹는 음식의 재료는 내장이나 껍질, 비늘 등을 쓰지 않았다. 때문에 궁중의 전복죽은 제주 민가에서 먹는 것과는 달리 맑고 깨끗하다. 전복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진상품인 감귤. 제주 진상품인 감귤은 궁중에서도 흔치 않은 병과류였다. 감귤로 만든 정과와 차는 임금님만이 맛볼 수 있었던 최고의 다식이다. 귤은 제주의 진상품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감귤 봉진에 의하면 천신용 이외에 진상용으로도 많이 쓰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복도 우리 그 진상품으로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부패가 전복의 성질 중 부패가 가장 많이 빨리 오기 때문에 전복이 임금님한테 가기 전까지는 말려서 올라가기도 했고 생전복으로 올려졌는데 이때는 이제 임금님은 이제 죽, 찜, 조림 이렇게 그러니까 전복초를 이용을 했다고 궁중요리법에는 나와 있죠. 겨울 햇살 아래 감귤은 진한 향기를 뿜어내며 익어간다. 감귤나무가 본격적으로 재배되지 않았던 조선시대. 감귤은 임금님이나 맛볼 수 있었던 귀한 과일이었다. 게다가 진상해야 할 양도 점점 늘면서 감귤 진상은 제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 감귤 봉진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귤나무의 열매 맺기가 바쁘게 관가에서 일일이 그 수를 헤아려 진상을 요구했다. 관에서 운영한 과원의 귤로는 모자라 민간의 감귤나무까지 진상의 대상이 됐다. 귤 껍질까지 말려서 진상품으로 올렸고 병해충이나 바람에 떨어진 감귤 개수까지 책임져야 했으니 제주 사람들에게 귤나무는 고통의 나무였다. 개인의 어떤 재산권 침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민간에서 기르던 귤들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물을 부어가지고 죽여버린다든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민가에 상당히 그 많은 폐단이 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고자 이제 조선 중종 때 이후서부터 관에서 과원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재배하기도 하지만 민간에서 재배되었던 그 귤보다 품질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 민간의 그 과원에서 나오는 귤들을 계속 징수했고 이 귤의 징수 액수가 조선 중엽을 거치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귤을 재배했던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상당히 큰 폐단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전복의 진상 역시 제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다. 거친 파도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제주의 해녀들은 겨우 소중이만 걸친 채 목숨을 걸고 전복을 땄다. 천길 물속에서 생사를 건 작업. 그래도 진상 물량을 맞추기 어려웠다. 오죽하면 조선시대 수많은 노역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6 고역의 하나가 잠녀였을까. 그 처참한 상황을 이익태는 지역록에서 이렇게 썼다. 진상할 전복을 딸 잠녀들이 늙고 병든 자가 많아 핑계를 대고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벗어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 잠녀의 고역이었다. 다른 육지부에서 나는 다른 물품과 달리 이 제주도에서 나는 이런 물품들은 육지에서 전혀 구하기 힘든 아주 귀한 물품이었죠. 그래서 그 1600년부터 1700년, 한 100년에 걸쳐서 이 공납 체제의 변화, 뭐 대동법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특산물을 그 쌀이나 면포로 받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그 곡물과 진상 체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냥 현물로 수취하는 그런 제도가 유지된 것이죠. 제주 사람들이 짊어져야 했던 여러 노역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말을 키우는 목자, 전복을 잡던 포작, 귤을 재배하던 과원 등이었다. 모두 진상과 관련된 것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특별히 육고역이라 이름 붙였다. 이 많은 사료들에 보면 제주도민들은 1인 10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한 사람이 10사람의 몫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력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러한 속에 결국 제주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점차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이 육고역이라고 하는 제주도민들이 가장 담당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역 중에 6가지 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한 역이 사실 목자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말의 고장 제주. 한라산 중턱 푸르름이 가득한 초원에서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더없이 평화롭다. 하지만 그 말들을 키워내는 목자들은 육고역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제주의 모든 말은 관의 마적에 올렸고 모든 처분의 통제를 받았다. 엄격한 말 관리 체계 속에서 가장 아래 계급이 바로 목자, 태울이었다.
영하려. 태우리들이 말을 모는 소리에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듯하다. 말은 척박한 화산 땅을 더불어 일구는 소중한 가축이었다. 바람 많은 제주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말들이 밭을 밟아주어야 했고 수레와 돌방해를 끌어주는 것도 말이었다. 제주 사람들에게 말은 고단한 삶을 함께하는 가족과도 같았다. 최상의 목축 조건을 갖춘 제주. 제주의 말은 나라에서 반드시 필요로 했던 진상품이었다. 탐나술력도에는 국내 최대의 마목장으로서 제주의 위상과 말의 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기록돼 있다. 공마봉지는 진상에 필요한 말을 각 목장에서 징발하여 제주목 관아에서 제주 목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 전 시대를 걸쳐 전만은 제주 목사가 직접 담당했다. 그만큼 말의 진상은 중요한 일이었다. 임금이 타는 말인 어승마에 해당되면 민간에서 기르는 말도 진상에 충당했다. 이날의 공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이 타는 어승마, 매년 정기적으로 바치는 열예마, 차비마 등 다양한 용도의 말들이 선발됐고 용도에 따라 진상말을 키워야 했던 목자들의 삶은 비참했다. 이 동생마의 폐단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말이 결국 내가 담당하는 25마리의 말이 그중에 하나가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유실되어지면 숫자만 갖다 채워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마적에 적혀있는 같은 나이 색깔의 말을 갖다가 채워야 되는, 이게 동생마, 같은 색깔의 말이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을 충당하려면 민가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고 천정부지의 값을 불렀기 때문에 한 번 목자가 되면 처자식을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제주 사람들에게 말을 키우는 목자는 최고의 형벌과도 같았다. 말의 주요 공급지였던 제주. 조선에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10소장과 산마장을 설치해 철저하게 관리했다. 소위 조선시대 제주의 국마 목장인 셈이다. 각 소장의 경계에는 긴 돌담을 쌓아 자성을 만들었다. 자성 주변에는 태우리들이 살던 돌 움막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곳에 머물면서 태우리들은 말들이 도망가거나 상하지 않게 관리했다. 말의 손실은 태우리의 죽음과도 같았다. 말보다 더 천한 대접을 받았던 목자. 일부러 감귤나무를 죽여야 했던 과원. 생사를 넘나들며 물속을 헤쳤던 장녀들. 제주에서 진상은 참혹한 고통의 역사였다. 예로부터 제주의 관문이었던 화북포구. 포구 앞 해신사에서는 해상 안전을 위해 매년 음력 1월 5일 해신제를 지낸다. 해신사는 험한 바다를 건너야 하는 배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조선 순조 때 제주 목사 한상목이 건립했다. 다가 안락 감소고우. 사당 안에는 해신지위라 새겨진 해신사 비가 모셔져 있고 제주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됐다. 예나 지금이나 제주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정성으로 제사라도 올려야 한다. 그래야 바닷길을 건널 힘이 생겼다. 오로지 바람에 의지해 바닷길을 건너야 했던 옛사람들에게 제주를 떠나 육지로 가는 길은 목숨을 담보로 한 일이었다. 화북과 함께 조선시대 또 하나 제주의 관문이었던 조천포구.
이곳에서도 진상선들은 감귤과 말과 약재 등 귀중한 제주의 진상품들을 싣고 바다로 나섰다. 하지만 육지로 향하는 바닷길은 언제나 변화무쌍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휘어 삼킬 듯 거친 파도가 덮쳐오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진상품을 실은 돛단배는 의지할 곳 없이 휩쓸렸고 수많은 제주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표류의 기록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지역록은 김대황의 표류기를 전하고 있다. 정묘년 8월 제주 진무 김대황 등 24인은 진상마 세피를 싣고 화북 포구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추자도 앞바다에서 풍향이 달라지고 거센 비바람과 파도를 만났다. 사람도 진상품도 무사하기 어려웠다. 한 달 동안 이제 표류를 하다 보니까 말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말들이 이제 배에서 죽자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고, 이게 결국 바람을 만나서 표류를 하다가 결국 이게 그 육지에 이제 정박한다 하더라도 며칠간 바다에서 떠돌다 보면 말들이 육지에 내려도 결국 푹푹 쓰러져서 죽는 경우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말의 경우는 살아있는 그러한 짐승을 운반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부담이었고, 결국 이게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이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폐단은 더욱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귀중한 진상품도 사람도 한낱 힘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았다. 험한 바다 건너 멀고도 힘겨웠던 진상의 길. 제주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나라의 명령이었다. 거친 바닷길, 오랜 수송 기간에 진상품을 보호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했다. 감귤은 특별히 집단을 깔고 댄잎을 넣어 부패를 막았다. 제주의 대표적인 진상품이었던 말들은 임금이 타는 어승마 등 살아있는 채로 진상되는 것은 물론 식용으로도 올려졌다. 말고기는 마육포로 만들어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기록으로 볼 때 말고기는 관료 등 지배층에서 즐겨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목사가 영의정 등 관료들에게 마육포를 선물했을 만큼 귀한 식품이었다. 궁중에서는 말고기가 제향용으로 쓰이기도 했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말고기를 특별히 좋아했던 군주가 있었다. 연산군 일기 권 48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백마가 양기를 돋운다 하여 즐겨 먹었다는 내용이다. 특히 노령의 백마를 구해오라고 했다. 사실 우리는 흔히들 이제 말고기는 먹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조선시대 때 말이 귀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 말을 식용으로 쓰여지게 되면 그만큼 전마용으로 쓰여지는, 또는 국가에서 필요한 그 용도의 말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사실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왕실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제주도산의 여러 가지 그 백마라든가 특히 순말보다 암말을 특히 이제 좋아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정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상당히 뛰어나다고 그래서 왕실에서 그러한 말고기들을 즐겨 이제 식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고기는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다. 말고기 식용을 금지했을 때도 제주 사람들은 암암리에 말고기를 먹었다. 척박한 삶 속에서 말고기는 제주 사람들의 필수 불가결한 식량 자원이었기 때문이다. 얇게 저며 포를 뜬 말고기에 갖은 양념을 한 후 말려서 육포로 만든다. 건마육은 매년 조정에 진상했다.
점차 말고기 육포의 진상과 수탈이 심해지면서 1401년 조선 조정에서는 건마육의 진상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말 도축수가 늘고 국가에서 말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말고기는 금기식품이 됐다. 하지만 말고기 육포는 뛰어난 맛과 영양으로 높게 평가됐다. 조선 초기 때부터 제주도에서는 그 섣달 금음이 되면 제주도에서 암말을 잡아서 포를 뜨고 그것을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서 조정에다가 진상을 했습니다. 진상된 이 육포는 황실의 제사 용품으로 쓰였고요. 연산군은 또 백말의 고기, 양기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의 고기는 중앙에서 아주 고급 음식으로 통했습니다. 매년 2월 초 제주에서는 입춘꽃놀이가 펼쳐진다. 고대 탐나국 시대부터 탐나 왕이 백성들 앞에서 밭을 갈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농사의 시작을 알렸던 곳이다. 입춘꽃놀이에는 낭쇠, 즉 나무로 만든 소가 등장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을 대신해 호장이 이 나무소를 끌며 밭을 가는 행위를 실현하고 풍농을 빌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해져 오는 소와 관련된 의례 풍습이다. 관과 민이 함께했던 중요한 굿판에 등장한 나무소. 오랜 옛날부터 소가 제주에서 농경을 위한 중요한 가축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푸르른 제주의 초원에서 말뿐 아니라 소들도 한가롭다. 그 가운데 검은 털을 가진 소들이 있다. 흑우는 제주의 토종 가축으로 제주에서는 기원 전부터 소 사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 흑우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여러 문헌에서 자주 나타난다. 탐나 순력도의 공마봉진에는 흑우의 진상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림은 제주목 관아에서 제주 목사가 진상할 말과 소를 최종 점검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 흑우는 나라의 제향용으로 1년에 20두가 진상됐다. 탐나 순력도의 또 다른 그림에서도 흑우의 진상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이형상 목사가 순력 도중 별방진에 들러 활쏘기 시험을 시행하는 그림인 별방조점이다. 그런데 이 그림의 한편에서는 우마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박 좌측 아래쪽에서 흑우둔의 소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의 흑우도 조선시대 중요한 진상품의 하나였던 것이다. 별방진 성은 1510년 조선 중종 5년에 만들어졌다. 우도가 왜구의 거점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설치됐고 특별한 방어가 필요했기에 이름도 별방이라고 지어졌다. 별방진에서 제주 목사가 직접 흑우를 점검하는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소라 말을 직접 몰고 와서 특히나 여기에서 가장 목사가 신경을 쓴 건 흑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잡속새와 바꾸어서 20마리를 채워서 공마할 때 같이 보낸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제주목에서는 여기만 흑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목사라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힘에 겨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의 9개 진성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던 별방진. 제주 흑우들은 이곳에 모여 진상됐고 국가의 신성한 제사의 제향용으로 쓰였다. 마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육을 위해 제주에 설치됐던 10개 소장과 산마장. 그 가운데서 소사육은 1소장 내의 황태장, 10소장 내의 천미장, 대정현의 모동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세 곳의 흑우 목장에서는 제주 흑우가 620도 사육됐고 매년 20두가 진상됐다. 상강육, 즉 육질의 지방 성분이 골고루 퍼져 있는 제주 흑우 고기는 예로부터 그 맛이 우수했다. 제향용으로 쓸 만큼 귀했던 흑우 고기는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자주 올랐다. 상강육이 발달해 고기를 구울 때는 지방 성분이 배어나오면서 타지 않고 대신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조선 궁중 음식으로 유명한 너비아니는 물론 산적이나 신선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제주 흑우 고기였다. 세종실록에서는 제주 흑우의 고기 맛이 우수하여 고려시대 이후 삼명일에는 정규 진상품으로 공출했다는 기록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 흑우는 예로부터 고기 맛이 황색소보다 좋다고 전래돼 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주 흑우의 진상은 빼놓을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품목이었다. 흑우와 같은 경우에는 제향진상이라고 조선시대 왕실에서 제향용과 또는 물선진상용으로 쓰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임금님이 드셨을 때는 신설로 또는 너비아니, 떡갈비 이렇게 해서 궁중 음식으로 드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동쪽 표선리 바닷가. 해안에 인접한 푸르른 초원은 조선시대 국영 목장이었다. 당시 정의현 표선리 일대 10소장에 속했던 천미장이다. 천미장은 흑우 사육이 전문으로 이루어지던 목장이다. 바닷가에 접해 있고 평평한 지리적 특성으로 천미장의 흑우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 평지이고 여기에서는 1년 내내 방목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짠물의 그러한 특징 때문에 제주도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여기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살찌었죠.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자란 그런 흑소들을 바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미장을 비롯해 구좌읍 덕천리 및 선흘리 일대였던 황태장, 구억리 일대였던 모동장 등은 흑우 전문 목장이었다. 1789년에 제주 흑우는 천미장의 440두, 황태장의 553두 등 제주 전체의 1000두가 넘었고 수십 년 전까지도 제주 민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옛날보다도요, 한 30년 전까지도 이제 맷집에, 소 있는 집에 맷집에 이제 둔을 지어가지고 이제 열흘이나 이제 한 2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 번을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그 사육을 했죠. 그런데 보면은 뭐 거의 검은 소로 이렇게 일색이 되다시피 검은 소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그 전에. 흑우가 한 80% 돼요. 80% 흑우가 됐었는데 이 노란 그 한우는 아주 일부고 전부 다 그 슥소라는 게 칡소하고 흑우 요거만 대중 그 키워왔죠. 소를 키우는 현재 제주의 목장 어디에도 이제 검은 털의 제주 흑우는 거의 없다. 초원은 외국계의 누렇고 하얀 소 일색이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제주 흑우는 수십 년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오랜 옛날 삼국시대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외양간에는 각기 종류가 다른 검은 소와 누런 소 그리고 칡소가 함께 있었다. 누런 소, 칡소와 함께 한국의 토종을 대표했던 제주 흑우는 언제 어떻게 사라지기 시작했을까?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우수했던 제주 흑우를 포함한 토종 한우들이 일본으로 강제 반출됐다. 일본 축산학회는 전국 축산우 품평회도 열었다. 검은 소들이 많이 눈에 띄는 이 품평회는 우수한 우리 토종소를 골라 공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일본 말과 소의 역사를 저술한 축산학자 이치카와의 저서
이 책에 조선과 관련이 깊은 일본 소에 대한 내용이 있다. 조선의 소가 우수해 타이쇼 시대부터 상당량 수입됐다는 것이다. 일본 와규의 뿌리가 제주 흑우를 비롯한 한우임을 말해주는 내용이다. 그 말씀 주신 대로 많이 공출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제주 흑우가 흑우의 장점인데 우선 그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육질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고기 사이에 그 마블링이 잘 된다는 특질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선호하는 고급육의 그 유전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는 역시 소가 고기용보다도 고기용은 물론이지만 또 역용으로 썼기 때문에 화우에 비해서 아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육질의 고기소 그리고 또 힘이 세다라고 하는 역용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 소가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소로 공출이 됐고 그 소가 일본 화우의 개량이 기여하게 됐다고 여겨집니다. 한라산 자락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임금님께 진상됐고 나라의 제사에 쓰였던 제주 흑우들이 이곳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 공출과 멸종 정책, 현대 산업화의 물결 속에 사라져가던 제주 흑우. 사지는 짧고 가는 편이나 체질이 강하고 지구력이 좋으며 질병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잔병치레가 없어서 골칫거리인 진드기가 잘 붙지 않고 영리한 소. 바람 많고 척박한 제주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해온 순수 토종이 제주 흑우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제주 흑우 복원 사업으로 현재 700여 마리가 자라고 있다. 이곳에서는 처음 도내 민가에서 기르던 노령화된 흑 씨암소를 구입해 증식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건강한 제주 흑우 정자를 확보하고 대량 증식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연구는 최근 크게 진전해 대량 복제 기술이 개발됐다. 우수한 제주 흑우의 정자와 난자의 체외 수정을 유도한 후 수정란을 대리 모인 암소에 이식해 우수한 제주 흑우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또한 털색 유전자 분석을 이용해 제주 흑우의 흑모색 고정과 DNA 친자 감별 및 개체 식별 기술을 도입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 진상품인 제주 흑우의 혈통을 정립하게 된다. 일단 제주 흑우는 한우에 비해 가지고 이런 중체율이든 육량, 고기양의 그 생산이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결과인데요. 한우는 그간 40-50년 동안 상당한 많은 그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개량이 된 집단입니다. 그렇지만 제주 흑우는 보존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된 집단이라 가지고 한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중체량이 떨어진 건 당연하지만요. 그리고 육질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제주도의 청정 환경과 역사적으로 그 진상이 되었다는 기록들을 서로 종합을 해봤을 때 제주 지방에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축종으로 부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세 좋게 초원을 내달리는 제주 흑우. 선사시대 이래로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했던 소중한 가축이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은 제주 흑우만이 가진 고유한 유전자다. 뒷다리보다는 앞다리가 짧고 몸은 작지만 힘 좋고 당당한 모습. 제주 흑우는 일반 한우와도 외모부터 다른 독특한 품종이면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토종 생명 자원이다. 제주의 자연이 길러낸 귀중한 특산물들. 수백 년 세월 제주의 귀한 것들은 진상품으로 임금님께 올려져야 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에 제주 사람들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제주의 진상품에는
가난한 백성의 고난과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제주 진상품은 이제 고통의 역사를 넘어 최고급 명품 브랜드로 진화를 꿈꾼다. 제주에서 만나는 최고의 상품, 왕을 위해 바쳤던 귀중한 상품, 그 명성은 제주 진상품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이며 세계를 향한 명품 브랜드로 도약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생명 차원이다.